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네, 그동안 몇 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저희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조금 부족했던 부분 많았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지도, 편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갑자기 커진 글로벌 증시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오늘은 주식시장과 환율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NH농협은행 FX 파생사업단의 변명관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유동훈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루두루 많은 경력이 있으신 가운데 마지막은 공무원연금 CIO로 우리가 기억하시죠? 예, 이창훈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 반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고 우리 유 본부장님은 이래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제작진에서 읍소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바쁘신 날이었을 텐데 예, 저희가 지금 9월 10일 목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장 흐름이 긴박하고 또 이 와중에 한번 또 중심 잡아주실 또 유 본부장님이 꼭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또 이럴 때 우리 또 단장님 네, 그냥 아낌없이 네. 눈치 보지 마시고 훨씬 이제 뭐 잘하게. 눈치 안 보시지 또 되죠? 그럼요. 예. 사실 뭐 지난주 목금해서 이제 갑자기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 그리고 화요일까지 뉴욕 증시 급락이 있었고 뭐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우리는 그럭저럭 이제 9월 옵션 만기일도 무난히 넘겼습니다. 그러나 왠지 이제 그동안에 팬데믹 이후 그래도 줄기차게 쉼없이 올라오던 장에서 한번 급락이라 할 만한 상황을 맞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긴장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일기예보도 24시간 이내 날씨조차도 못 맞추는 와중에 우리가 뭐 주가나 환율을 그러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전문가분들과 견해를 나누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은 골격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우리 단장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장을 보셨을 텐데, 네. 네. 그러니 그 동안에 이제 3월 중순 이후, 뭐 뉴욕 기준으로 3월 하순 이후 이제 8월 말까지 쭉 오던 그 흐름에서 이제 9월 접어들어서 갑자기 시장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이제 스스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네. 어떤 이제 트리거링 포인트가 나오니까 예.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100 지수죠. 예. 보면은 올해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6천 얼마였다가 12,000 얼마까지 네. 갔었으니까. 그다음에 뭐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하반기부터 생각하면 제가 보니까 거의 한 7배 오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천슬라 그다음에 뭐 만슬라 소리가 나왔죠. 좀 과했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을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뭔가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생기니까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뭐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가 제일 주도했는 테슬라가 엄청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액면 분할 이후의 가격으로 500불 넘어갔다가 300불대로 급락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끌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빠진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컸고 네. 그 와중에 뭐 유상증자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 결정적인 거는 이제 S&P 500 지수 들어간다 그랬는데 못 들어갔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서 떨어지면서 이제 끌고 내려왔고 또 최근에는 보면은 테슬라 주식 보면은 뭐 뉴스 같은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주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산 거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예. 이제
과열의 조짐이 있었던 거죠. 예. 우리 뭐 유본 부장님께서는 제일 요즘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들 생각하시는 거는 그걸 거예요. 여기서 좀 조정이 깊어지나, 뭐 고점 받나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도 뭐 화려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깨지기 시작하더니 뭐 1년 사이에 거의 60%가 날아가죠. 나스닥이. 예. 그래서 이런 하락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받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저기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왜냐하면 바닥 대비로 계산을 쭉 해보면 딱 5개월밖에 안 되는 남짓한 기간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뭐 84% 올랐고 테슬라는 바닥부터 고점까지 600%가 올랐거든요. 5개월 동안. 네, 그렇죠. 엄청나게 예, 오른 거예요, 예, 사실. 예. 6개월 동안에 600%면 네, 어마무지한 거죠. 그래서 네. 당연히 좀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S&P 개념이나 다우 존스나 뭐 심지어는 러셀 2000으로 보시면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 터지기 전 고점 보다는 못 올랐어요. S&P만 약간 좀 더 올랐지 나머지는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조종이 왔는데 그 조종폭이 가장 세게 온 쪽이 제일 많이 올랐던 쪽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어저께 주가로 보면은 테슬라가 반등을 해줬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 큰 추세적인 이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뭐죠? 유명하신 우리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네. 나스닥 거래 얘기. 예. 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빠르게 많이 올랐으니까 한 번은 좀 이렇게 패를 리셔플 해야 되는데 이미 상대방 패가 다 나왔잖아요. 네. 예. 옵션으로 롱 질렀다. 아.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대는 아니겠지만 한 번은 흔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조정을 3일 동안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펀더멘탈 그림이 안 변했다면 좀 중기적으로 놓고 보거나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 추세적인 그림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미리 받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선 그러니까 대선에 어떤 한 번의 조정이 있어야 됐었을 텐데 네. 그걸 미리 한번 해줬으니까 네. 대선엔 또 어떻게 변할지도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동훈 본부장께서 그때 뭡니까 유한테 정권으로 가셔가지고 네. 본인의 이름을 걸고 랩을 출시하셨던 게 언제였죠? 그게 작년 9월 26일부터 첫 고객이 오셨으니까 그래요. 예, 이제 한 1년 다 돼가네. 11개월 좀 넘었죠. 1년 다 돼가네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1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3월달에 네. 그 폭락 이후에 이제 올라오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 랩 같은 경우에. 예, 첫 고객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한 3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 11개월 정도. 근데 이제 최고점이 한 35%였으니까 최근에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죠. 나스닥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점 대비해서 한 10% 조금 넘게 빠졌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테슬라는 고점에서 34%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거의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저희는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률이 최근 3일, 4일 동안에 좀 많이 빠졌긴 했죠. 네. 일단 놀라운 수익률이고 아닙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것이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액 자산가들이 딱 바라는 상품이 뭐냐 하면은 은행 가니까 요즘 1%도 안 주더라. 뭐 한 1억 가지고는 뭐 1년 동안 나온 이자 그거 잘못해서 그 택시 타고 갔다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먹고 나니까 이자 받는 1년 이자 받는 거 다 나가더라 이런 판에 어떻게 한 3% 내지 4%만 주면 내 그거 그 상품 내 투자할게 하는데 지금 30%가 넘는다 하셨어요. 네, 네.
굉장한 성과이기도 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조금 두렵지도 않으세요? 늘 이런 수익률을 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상품 자체가 이제 글로벌 투자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니까 네. 뭐 이런 거죠. 제 뭐 욕심일 수도 있는데 네. 미국 시장을 투자를 거의 대부분 하고 네. 또 미국에서는 뭐 요즘에 빌 에크먼도 있고 옛날에 뭐 지금 계속 나오고 계신 워런 버핏님도 계시고 그 뭐 옛날에 조지 소로스도 굉장히 네. 트레이딩 오리엔티드 해가지고 수익률을 내셨으니까 네. 한국 주식 시장을 가지고 연 20% 수익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몇십 년 동안. 그렇지만 글로벌로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 자산 배분을 했었을 때는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는 지난 30년 동안에 평균 한 8% 이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품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뭐 어차피 에쿠티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과 수익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산 배분을 제대로 하면 그래도 3%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변 반장님, 네네. FX 하시는 분으로서 네네. 최근에 시장을 보고 네. 또 그쪽 세계 분들은 어떤 얘기 하고 계세요, 요즘? 요즘 아까 이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요, 이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이.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동학개미 예.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뭐 유동성 서학개미까지도 장세, 예, 나와요. 맞습니다. 이 서학개미하고 이제 뭐 만나 보면은 테슬라 얘기 많이 하시고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처럼 뭐 10대 주주 안에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180, 1190 박스권에 계속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강세로 갔습니다. 위안화 지금 절상이 많이 6.8 됐죠, 정도 최근에. 가고 그런 거가 뭐냐면은 연초 2020년 연초 1월 달 정도 수준으로까지 빠졌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더 많이 빠졌고 위안화는 1월 달 정도였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나 이런 거 보면은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이제 다 올라왔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올해 1월 달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냐면 1,150원, 1,16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1,180원이 막히다 보니 저희도 이게 왜 이렇게 막힐까? 원래 이제 다른 주변 여건을 보면은 이미 환율에서의 그 페어밸류는 뭐 한 1,150원, 60원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빠지고 계속 막히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해외 자금 쪽으로 해외 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증권사 쪽에서도 해외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쪽 주식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제는. 예. 일반 개인들도 뭐 중국 주식, 미국 주식 이런 많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상의 플로우가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이제 해외 자산을 많이 늘리면서 이제 예. 뭐 35% 타겟에서 이제 50%까지 늘리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 어떤 그 수급상의 어떤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그 외화예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외화예금. 예, 지금 7월 말 집계 기준으로 한 870억 불. 이게 외화예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870억 중에 이제 기업 예금이 한 700억 불이고 이제 개인 예금이 한 170억 불이 있는데 그 개인 예금 중에 상당 부분도 이 증권사 해외 투자 관련 돼서 그래요? 이제 같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환율을 좀 받치고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고 하니까 이 달러 자산으로 좀 갖고 싶은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특히 기업들도 시장이 이제 이 코로나 때 이제 1,290원 한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하. 이 달러 예금을 보유하고 싶은 생각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회사의 운영 자금의 어떤 그 뭐 샥이 오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으면 일단 최대한 달러를 일단 갖고 가보자 이런 그 생각들이 많다 보니 환율이 사실은 더 빠져야 되는데 계속 이 80원에 막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미중의 긴장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11월에 그 대선, 예. 미국 대선이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최소한 11월이나 12월까지는 1180이 무너지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환율 후반부에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만 너무 안 움직이면 저는 뭐 본능적으로 이 또 밑에도 당국이 막나 위에도 막듯이 예. 당국 역할은 없었죠. 그냥 시장이 지금 좀 묶인 거죠. 예, 시장이 좀 묶여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느낌에는 이게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온쇼로 이제 국내에서도 거래되지만 이제 여교에서도 거래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장 끝나고 예. 이제 런던이나 뉴욕에서 거래되면 이게 환율이 조금 약간 약한 느낌이 들면 여교에서는 약하다는 90원, 느낌은 그러니까 조금 80원 밑으로 예, 내려갈 떨어질 듯 것 하면은? 같은 느낌이 이제 분위기가 좀 돌면 여기에서는 이 호가되는 게 네. 체결되는 것도 여기 시장에 잠깐 90원 갔다 오더라고요. 어. 아침에 우리가 보는 시장은 80원으로 돌아와 있는데 아. 이게 약간 좀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그 아직 한국 경제 펀더멘탈상 일단은 조금 환율이 올라 있는 게 좀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뭔가 바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야, 우리 변 반장님 거의 뭐 답변하시는 게 거의 중앙은행 인사급입니다. 막 세게 듣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지금 당국을 질문을 했더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할 얘기는 다 하셨는데. 단장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유본 부장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또 요즘 이런저런 매체에서 다들 언급하는 게 워낙 급하게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사상 최고치고 약간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야 아무리 뭐 금리가 낮고 돈이 많다지만 약간 버블기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2000년 얘기를 하거든요. 2000년대 그때도 닷컴 버블 당시도 시장에 몸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느낌이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느낌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그렇게 뭐 과열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선 뭐 그 미국도 그랬지만 예. 우리 시장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우리 시장도 프리 IPO, 프리 코스닥 이렇게 해서 예. 비상장에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100배씩 올랐으니까. 뭐 지금 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뭐 IPO 하자마자 따상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한정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무료 인터넷 전화로 국제 전화가 된대더라.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거 갖고 뭐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게 이 이제 뭐 비상장 마켓도 그랬지만 코스닥도 그랬지만은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도 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버블의 정점에 가면 예. 아주 슬림하대요. 종목들이. 슬림화 된다는 말씀.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제 기억에 그 당시엔 SK텔레콤하고 KT만 쫙 올라갔어. 한 2시간 동안. 그리고 2000년 1월 달에 SK텔레콤이 꺾였거든요. 네. 근데 본격적인 이제 하락장은 5월 달에 왔죠. 그죠? 인터넷 버블이 깨진 거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극단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는 사실은 이 통화 정책의 변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2000년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지금은 계속 돈을 푸는 과정에 있잖아요. 금리를 낮추고. 예. 그때는 금리를 올라가는 과정이었거든. 그래서 뭐 근데 지금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하고 그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더 이 결정적인 거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냐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팩터 같아요. 코로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전제하고 있는 거는 뭐 어쨌든 간에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뭐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이거를 깔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뭐 연말이면 된다. 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 연말쯤이면 되겠지. 이런 기대가 50% 이상 사람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늦어도 11월 1일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더 길어지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번에 빠졌는데 예. 빠질 때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뭐 최근에 뭐 백신 하던 데가 부작용이 생겨서 그 중단했다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암묵적으로 깔려 있을 것 같아서 그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 지금 설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네. 첫 번째 제일 큰 설명은 이제 제로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0.001 나누기 제로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러니까 아무거나 밸류가 조금만 있으면 아무나. 제로금리하에서는 가격을 많이 올라가도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거 인류가 극복하겠지 이런 거. 또 하나는 이제 기울기상으로 보면 네. 절대 수준에서는 제가 보기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예. 근데 이제 기울기상으로 보면은 워낙 나빴다가 돌았으니까 뭐 경제 관련 데이터들이 다 좋아지는 모양들이 나오잖아요. 비교 대상으로 코로나 뭐 2호원 1호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안정감을 갖고 있는데 늘 이제 불안감은 있죠. 왜냐하면 정말 이래도 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에 대해서 아무리 제로 금리라도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불안감은 누구나 깔고 있는 거죠. 네. 깔고 있으니까 이번처럼 어떤 트리거링 이 포인트가 딱 생기면 아이고 그러고 다 벌었잖아요. 그때 2000년에 그러면 딱 닷컴버블 무너지기 전에는 어디 근무하실 때였습니까? 저 삼성에 있을 때예요. 아, 삼성에 있을 때인데 그때 예. 진짜 우리도 그때 이 저 업계에서 많은 밸류 펀드 매니저들이 잡을 잃었어. 잡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러면 2000년 그때는 혹시 현업에 계시면서 그때 네.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시장 보면서 네. 야 미쳤다 미쳤어 이런 소리 안 하셨나요? 그런 생각 들었죠. 그럼 요즘은요? 예? 요즘은요? 아직은 그렇게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네. 우리 시장. 네. 대한민국 시장.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면 나스닥은 10배 올랐잖아요. 아까 2배 올랐다 그랬는데 나스닥이 뭐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하면 10배 올랐어요. 예. 10배 넘게 올랐다고. 1,000원 얼마였거든. 그러니까 버블은 버블이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 퍼가 얼마고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니 뭐 이런 얘기 했거든. 네. 근데 지금은 멀티플이 한 20배 넘어갔는데도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 이제 밸류에이션 신경 안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버블의 기운은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거죠. 왜 그러면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그러면 이제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로 금리가 제일 큰 거고요. 그 전에는 어쨌든 유로나 예는 마이너스 금리였지만 달러는 아니었잖아요. 달러는 기준금리가 1.75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달러를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췄으니까 전 세계 기축통화가 제로 금리로 간 거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국면인 거죠. 새로운 국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이 어렵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뭐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뭐 내년에 뭐 GDP가 뭐 6% 10% 올라간다. 그건 기저효과 때문이지 본질적인 평균적으로는 이제 저성장으로 전 세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성장 국면에서는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높게 평가해 주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간 거고. 그래도 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 보면 늘 성장주가 이겨요. 제가 30년 있었는데 늘 성장주가 이겨. 근데 언제 가치주가 이기냐?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좀 불안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담보를 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라갈 땐 좋아. 근데 테슬라를 아마 밸류에이션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 하면 아마 내가 잘은 모르지만 기사 같은 걸 보면 지난번에 2,000불 넘어갈 때 이미 미래 가치 다 땡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밸류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주식은 버텨줄 수 있어. 이럴 때 이제 가치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장주와 가치주의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시장이 더 가려면 얘가 좀 내려오고 얘가 좀 가서 이 갭을 메꿔줘야 다시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우리 시장은 제가 보기에 코스피는 안 비싼 것 같아요. 안 비싸다. 코스피는 뭐 올랐어도 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요새 다시금 하는데 이 와중에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 보면 뭐 최근에 뉴스 흐름을 보면 스마트폰 놀랍죠. 뭐 반도체가 안 좋을 땐 스마트폰 예. 뭐 스마트폰이 안 좋으면 최근에 또 보니까 통신 사업 뭐 이러면서 계속 기업이 변화해 나가면서 돈을 버는 기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예. 뭐 LG전자 같은 회사도 보면은 이 와중에 뭐 현대차 마찬가지고 뭐 저 미국의 뭐 자동차 한반도 수소차 안 만들어 본 니콜라 주식이 팍 올라가잖아요. 현대차는 수소차를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비비고 만두 이런 게 뭐 전 세계에서 팔린다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하고 근데 뭐 사실 코스피 멀티플은 상당히 싸잖아요. 지금 미국 멀티플 반밖에 안 되잖아요. 예. 아마 이머징 안에서도 우리가 쌀 거. 예. 내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한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스트롱하다. 그래서 그렇게 뭐 불안하지 않고요. 코스닥은 저는 조금 버블이 있다고 봐요. 코스닥은 저는 코스닥은 지금 2배 올랐어 똑같이. 그렇죠. 2배 올랐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은 이익을 못 내는 회사가 너무 많잖아. 이익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R&D 회사죠. 바이오 회사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조 단위를 넘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저는 좀 불안해 보여요.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2000년보다는 2000년만큼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으시던데. 그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극단적이었던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는 SKT하고 KT 두 개만 올라갔다니까. 그걸 아까 슬리마라 말씀하셨고. 저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본부장님한테 우리 또 이제 숫자와 모델로 네. 접근하시는 유본부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슬슬 네. 월가에서도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거 포기 이런 소리가 나와요. 하도 이제 그 특히 이 빅5 테크 쪽에 뭐 하니까 어떻게 나오세요? 밸류에이션 지금 유본부장님 돌리시는 그쪽에서는. 글쎄요. 저는 상반된 부분인데 자, 우선 나스닥을 다시 이제 나스닥으로 갑시다. 자, 나스닥을 보면은 2000년도는 버블이 맞아요. 왜냐하면 P 멀티플이 뭐 평균적으로 100배 간 적도 있고 정말 많이 스트레치 아웃 됐었을 때가 거의 평균 전체 평균이 모든 나스닥 기업 전체 평균이 거의 50배를 갔었어요. 2000년 때? 예. 닷컴 버블 때? 네. 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건 P인데 우리가 P2로 계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상대적인 PBR이 높아지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DCF 모델이라든지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위주로 인컴 모델을 쓸 때는 금리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이 벌어들이냐를 계산을 해서 이게 PBR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0%잖아요. 0%라고 치면 이제 이익을 20몇 %씩 벌어들이면 PBR이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옛날에 2000년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PBR이었어요. 왜냐하면 ROE가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쭉 보시면 20%, 16%, 12%, 9% 계속 빠졌는데 ROE는 떨어지고 PBR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괴리가 왕창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때 또 금리가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갭 자체가 ROE는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갭이 자꾸 줄어드는데 PBR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거품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을 딱 보시면 ROE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는 빠져서 안 움직여요. 갭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나스닥 100기업의 ROE가 22%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국채 금리는 0.7%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PBR이 그때와 비교할 수가 없는 매력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돌리는 모델로는 아직 나스닥이 S&P보다도 더 매력이 있고 아직 예. 다우존스보다 매력이 있고 뭐 어떤 그 미국에 있는 지수들 대비해서는 제일 좋아 보여. 그래서 이거를 거품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또 ROE가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빵이나 마가시라든지 뭐 나스닥 100기업들이 네. 더 이상 성장을 못 해요. 그러면서 ROE가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성장을 못하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비싸 보이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은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 스토리는 어쨌든 성장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성장이 꺼진 게 전혀 없거든요, 아직. 앞으로 정말로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스토리에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성장을 못 하느냐, 저는 그게 나스닥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존 아직까지도 매출이 저는
2배는 미니멈 더 늘어날 거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는 매출이 지금 대비해서 한 10배는 미니멈이고요. 많이 가면 뭐 진짜 50배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글쎄요. 미국이 그렇게 고평가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여기에 이제 성장을 조금씩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네. 정말 매력 있어 보여요. 정말 싸 보이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 또 뭐 언택트 또 상장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네. 예, 보시면은 P 멀티플 50배, 40배, 뭐 PBR 지금 2021년 예측이 한 7천억 버는데 4조니까 몇 배입니까 지금 도대체? 근데 ROE는 안 나와요 아직 제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냐면 그 이 새로운 성장주에 우리는 엄청나게 또 고평가를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단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이 싸고 미국이 비싸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바이오 업종은 한국이 비싸고 미국이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예. 바이오 업종 말고 또 이번 게임 업종도 한국이 비싸고 미국이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지금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 쿠팡과 아마존을 비교했었을 때 저는 지금 쿠팡이 너무 비싼 밸류로 손정희 씨가 돈을 계속 부어넣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아마존은 너무 싸 보여요. 제 눈에는. 결국 무슨 얘기냐. 성장과 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어떤 거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딱 잘라서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싸다라고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테슬라 부분에 혹시 더 뭐 저요? 반론 없으십니까? 반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생각을 바꿨는데 예. 그 전에는 제가 뭐 테슬라 같은 주식 무조건 사야 된다. 왜냐면 이제 제가 다른데 채널에 나가서 얘기할 때 네. 이제 주식을 PER이나 뭐 PBR이나 전통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건 아니다. 주식은 시대 정신을 사는 거다. 시대 정신을.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새로운 혁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때 그 선두에 서 있던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류한테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기능이고 그게 제일 잘 작동하는 시장이 미국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미국이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느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봐봐요. 얘기하는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애플 뭐 또 뭐 있죠? 불러봐요. 넷플릭스, 엔비디아, 뭐 등등. 네. 구글 그거 2세가 있습니까? 없죠. 2세? 물려받은 회사가 있냐고요. 당대 창업한 회사라고 다. 네. 당대 창업을 해서 그 업계의 리딩 컴퍼니들이 되는 거야. 전 세계에. 네? 그거 대단한 거죠. 그런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아마존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거든.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 돈 대줬잖아요. 네. 테슬라 저는 전형적인 거지. 계속 적자고 지금도 돈이 없어. 네. 왜 증자하겠어요? 워킹 캐피탈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자하는 거거든. 근데 주가는 불어졌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버블이 나쁘냐? 저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버블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주식은 아무리 비싸도 괜찮은 거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언제까지 비싸냐?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테슬라의 역할은 여기까지 다 했어. 왜냐하면 지금은 테슬라가 아니었으면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빨리 왔을까? 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치고 나가니까 다 불안해. 현대차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현대차가 전기차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폭스바겐도 하겠네. 폭스바겐도 하고 며칠 전에 그 뭐죠? 니콜라 주식이 뭐 GM 엄청 올랐잖아요. 그 GM 제너럴 모터스하고 같이 하겠다. 그리고 그날은 나스닥이 확 빠졌는데 제너럴 모터스도 7%가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 이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죠. 테슬라 역할은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새로운 기존의 전통의 강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경험했냐? 스마트폰을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기억하지만 애플이 스마트폰 시대를 끌고 가기 전에 제일 강자는 노키아였거든요. 노키아였죠. 그래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못 만들었냐? 만들었대거든. 근데 상용 안 시킨 거지.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애플이 치고 나가면서 노키아는 산산분해 이게 해체됐잖아. 그래서 지금의 전통 강자들이 그걸 안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저는 새롭게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왜 그러면 제너럴 모터스가 니콜라하고 손을 잡을까? 얘네들도 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독주하던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변화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얘기했지만 애플이 그럼 비싸냐? 아마존이 비싸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비싼데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회사도 대단한 회사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똑같이 삼성전자하고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애플이 벌어들이는 돈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벌어들이는 돈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차이 나죠. 이 스마트폰 하드웨어는 이제 레드워싱이 됐잖아요. 네. 제가 아까 테슬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기계를 갖고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커머디티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애플은 지금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쪽이 뭐냐면 서비스거든. 스마트폰 하는 거에 반 정도로 서비스에서 벌어요, 레비뉴를. 네. 왜? 자기가 OS도 만들고 자기가 애플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을 높게 평가해 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전기차다. 그럼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많이 줄 필요가 없지. 근데 전기차가 스마트폰보다 더 큰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엔 뭐 아마존, 애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뭐 많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성장 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야, 보면은 요즘 뭐 말들을 금방금방 만들잖아요. 뭐 처음에 뭐 주린이도 난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네. 요새는 뭐 테슬라미도 막 네. 테슬라 테슬라는 뭐죠? 테슬라 주주들 테슬라. 테슬라 주주들의 어떤 테슬라 주식에 대한 어떤 신뢰 대단하고 반면에 또 이렇게 여기저기 사이트에 보면은 또 테슬라 안티들도 많아요. 네. 정서적으로 납득이 안 되시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유본 부장님하고 우리 또 이창훈 단장님의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또 상당한 또 뭐 감론을박이 있을 수도 아니 있겠습니다. 큰 흐름은 비슷한 생각인데 큰 좀 아까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지금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그 전혀 들여다보지를 않았죠. 작년 하반기까지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혁신 회사는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때 이때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할지 안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때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기업이 상장이 안 돼 있는데 네. 계속 적자잖아요. 네. 이때는 저는 안 사요. 그렇지만 그 회사가 정말 상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흑자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저는 사거든요. 그건 엄청난 모멘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220였어요. 네, 그게 이제 $1,700 갔었고 1,700달러 가니까 제가 그때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이거는 2023년, 2024년의 이익을 다 끌고 들어와서 1,700달러 같으면 주식 분할 전? 전에 그래서 1,700달러 좀 넘어가면 한번 팔자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줄이자 그래서 그게 1,40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또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적정 가격이 2,000달러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짧은 기간에 또 이익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00달러까지 땡길 수 있다. 뭐 안티 테슬라 분들 하는 얘기로는 그 차 팔아서 번 돈 아니라며.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끼워 맞추기 나름이고 아, 저는 그냥 나온 숫자를 갖고 계산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2,000불 넘어갔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2,000불 넘어가서 2,030불 넘어가니까 이제 이때는 또 한번 차익 실현 좀 하자. 너무 미래 가치를 땡겼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야단 맞았어요. 왜냐면 주가가 2,000달러를 뚫더니 고객들한테 예, 예, 예. 그게 2,500 갔잖아요. 500달러니까 100만 분할하니까 25%나 더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야단을 맞고 내보다 뭐하네 이 소리 나오는데. 그러다가 지금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300달러 초반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는 또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비싼 주식을 갖다 지금 사라고 얘기하냐, 꼬드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또 들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저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냥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장기적인 믿음은 테슬라는 저는 액면 분할하기 전 5,000달러, 액면 분할 후 1,000달러까지는 언젠간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언젠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대비해서 현대차가 매력이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현대차가 정말 싸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숫자로서 판단을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early advantage, 예. 그 선두주자로서. 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 싸움인데 자율주행과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이것을 성공을 하고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되고 그 자율주행이 연결이 돼서 뭐 우버 같은 그런 서비스까지 택시까지 만들고 여기에 정말 엄청나게 이 사고가 덜 나기 때문에 보험금을 낮춰서 보험 시장까지 가져간다. 이것까지 다 연결된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 1,000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의 차이지. 어쨌든 이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오고 있다. 이건 지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무조건 가솔린이었는데 완전히 전기차로 넘어갈 거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전기차로 안 넘어갈 거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전기차로 언젠가 넘어갈 거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 시장이 바뀌는 거죠. 어쨌거나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한 가지 떠오르는 거는 그때 2000년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은 시스코 시스템즈만 하는 것이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인터넷 아무나 하는 거거든요. 전기차를 갖다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변 반장님께 이제 또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채권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또 페드 워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거나 연준이 이 장을 만들었다. 어제 뭐 CNBC 그 인터뷰했던 드러큰 밀러도 했는 말이 이번 랠리의 배후에는 결국 연준이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또 조금 머리 아픈 얘기합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나 그거는 막 좀 머리 아픈 얘기고 좀 더 쉬운 얘기로 3월 달에 팬데믹 그때 난리칠 때 그 전에 달러 인덱스만 보더라도 줄줄줄 흘러내리던 달러가 완전히 막 푹 뛰었고 우리가 1290원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는 백신보다도 달러가 더 필요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달러가 약세로 확 가면서 세상이 확 편해진 거예요. 예. 예? 이 달러 약세 계속 믿어도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달러 약세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통화가 이제 한국 원화에 상대적인 통화로의 달러 강세 약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달러 통화가 이제 선진국 통화를 유로 대비나 옌 예. 대비해서 강하냐 약하냐 예. 이런 그 이제 상대적인 이 밸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러화 인덱스만 놓고 보면 이제 시장이 상당히 그 미국 경제가 좋거나 아니면은 아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거나 이럴 때 이제 달러 강으로 가고 전 세계가 조금 이제 약간 좀 뭐 비슷하게 가주는 아주 안 좋거나 아주 강하지 않을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달러 스마일이고. 예, 볼 스마일처럼 이렇게 아주 좋거나 아주 안 나쁠 좋거나 때는 달러가 세고.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달러 약세 간다는 거는 달러 인덱스 자체에서 봤을 때 유로가 엄청 강세거든요. 그랬죠. 달러 약세, 유로 강세.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금리만 놓고 보면 지금 유로가 더 낮아요, 달러보다.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약세로 가는 게 예. 이게 약간 2017년 말, 2018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때도 유로가 강으로 가고 달러가 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그 트리거를 준 거는
미국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그 에버리지로 쓰겠다. 에버리지 평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으로 타겟팅 하겠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뭐 2% 가면 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보겠다. 이런 금리를 아주 천천히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주니까 네. 이 환율 시장에서 이제 선진국 통화를 이제 트레이딩하는 친구들은 2017년, 18년의 어떤 그런 기억을 보면서 유로 롱을 하고 달러 셀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12 수준에 있던 게 1.20까지 갔다가 지금 1.718 정도, 18 정도. 이 정도 내려온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뭐 코로나라든지 뭐 미중 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그래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으로 가면서는 다시 달러 강으로 조금 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진국 통화끼리 유로 대비해서는 다시 이제 회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거는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 기준이고. 달러 그럼 인덱스. 우리 예. 원화하고는 원화하고는, 그런데 이제 원화는 상황이 약간 틀린 게 지금 이제 이 패러다임이 엄청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게 지금 이 원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해외 주식 투자 자금,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이제 해외 투자 비중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예. 불황형 흑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상품 수지도 계속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힘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원 달러 환율에서는 환율이 내려가기가 이제는 조금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17년 때 뭐 1,050원, 60원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이 앞으로 또 오기는 쉽지 않지 않나. 만약에 내리더라도 한 뭐 1,100원 초반 수준까지 내리고 뭐 1,150에서 1,200원 사이에서 환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좀 뉴 노멀식으로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딜러들은 지난 봄 같은 그럴 때 못 벌으면 이제 연간 버지 채우기도 빠듯하겠네. 예, 엄청 빠듯한데, 근데 올해 트레이딩은 다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상반기에 엄청 흔들려가지고, 상반기에? 예, 변동성이 엄청 커져가지고. 유본 부장님 그거 너무- 환해치 하세요? 그거 랩 상품 저희는 아니요, 달러는 헤징을 안 합니다. 저희 안 하신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한 번은 큰 위기에 봉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진짜 닥한 버블이 재현이 된다, 그러니까 붕괴가 재현이 된다 그러면 달러는 초강세로 가거든요. 오히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일종의 해지네. 예, 오히려 그냥 달러로 가져가는 게 일부러 더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다음에 부분 예, 그리고- 이따가 한번 또 예.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저랑 생각하신 게 똑같아서 그래서 반가워서 예. 저 진짜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갈 거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105 정도, 103 정도 있을 때부터. 근데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92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내려가는 게 막힐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를 용인하게 되면은 진짜 미국은 우리 큰일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채 찍기도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맞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워런 버핏님이 갑자기 일본 상사 회사들 포트노이는 아주 우습게 하는데 워렌 버핏.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네. 유본 부장이 존경하는 그 워렌 버핏을 이 데이브 포트노이 이 친구는 아주 막 우습게 알고. 예. 아니 뭐 그분이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예. 지금 보면 이제 일본의 상사 회사를 샀잖아요. 네. 일본 회사를 산 거는 참 뜬금없는 뉴스였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가 앞으로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엔화 강세.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 네, 약세인데 뭐 크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이 딱 들어가는데 한국은 강세로 안 가고 내려가는 게 막혀 있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현대차의 시대가 좀 오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는 일본하고 경쟁이 제일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엔화 강세에 원화 약세면 정말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가격 경쟁 그래서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왜 그 국민연금이나 전에 계셨던 공무원연금이나 왜 환했지를 왜 안 했죠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요거 얘기하고 나도 이 얘기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먼저 이것도 한번. 왜냐하면 투자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예. 사실은 환해지를 안 하는 게 맞나? 갸우뚱할 수 있어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 통화가 예. 코리아 원이 이머징 통화잖아요. 이머징 통화죠. 그런데 우리가 달러 자산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예. 어느 나라의 주식을 이제 미국 주식을 사. 예. 그러면은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벌었어요. 아니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아는 빅스, 발로트리티 인덱스, 빅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환율은 떨어지죠. 그러면 달러 약세.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그렇죠. 이머징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머징 통화는 강해지거든. 그래서 사실은 손해를 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역의 관계로 움직여요. 주식에서 벌고 환에 좀 까지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거꾸로 반대로 주식이 안 좋을 때는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깨진 거를 여기서 좀 보완하고 그래서 길게 내가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언해지가 안 맞아. 그런데 우리가 투자에서 얘기하는 그 위험 조정 수익률, 리스크 어저스트 리턴 예. 이걸로 생각하면 이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안 하는 게 맞다.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아하. 그리고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을 사는데 해치를 한다. 옛날에는 다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해치 다 해갖고 펀드도 손실이 났는데 환에서도 이중으로 깨져서 마이너스가 갔어. 마이너스가. 내가 그때 프루덴셜의 대표로 갔는데 맞습니다. 증권하고 맨날 싸웠던 게 왜 환해치를 하냐. 그 나라의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그 나라의 경제가 좋다는 얘기고 그 나라의 경제가 좋다는 건 그 나라의 통화가 좋아질 텐데 왜 해치를 하냐. 근데 해치를 안 하면 고객들이 불편한 거야. 파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중국 펀드가 처음 나왔을 때요. 네. 중국 펀드를 하는데 네. 그것도 $1 해치를 해. $1 했죠. 네, 원 위안이 아니야. 모든 해외 펀드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공무원연금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리웨이를 줘라. 어느 정도 내가 택티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좀 줘서 수익률 좀 인핸스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국민연금 그거는 무조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환해지를 할 수도 없어. 그걸 경험했어요. 2008년도에. 근데 2008년도 왔는데 환해지가 안 돼요. 안 돼.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환이라고 하는 거를 해치를 롤오버를 하거든요. 환하시니까 잘 아실 텐데. 롤오버를 하는데 위기 상황이 오면 해칭 코스트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리고 리퀴디티가 없는 통화는 해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깨지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환해치를 하려면 원하고 달러하고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환해치하면 누가 받아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금인데. 그러니까 그냥 네이키도 들어가는 게 맞고 달러 위에 이중 통화는 달러하고 다 해치를 해요. 네. 그것도 내가 보기엔 안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달러 말고 다른 이중 통화를 그냥 다 네이키드로 놔두면 이거 자체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자체 해칭이 어느 정도 돼요. 맞습니다. 네, 달러니 유로니 뭐 아니면 이머징 통화니 이것도 해치를 해. 그럼 이것도 해칭 코스트가 또 들거든. 이것도 리스크거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정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기재부의 공공기금 평가단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평가를 해. 벤치마크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지하면 하는데 잘한다. 네? 해지하면 잘하는 데다. 아니 그러니까 KIC도 그렇게 하는데 네. 제가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중 통화를 그냥 다 놔두면 그거 자체적으로 해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런 거 자꾸 좀 해지라도 해줘야 은행이 뭐 좀 떨어지지.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내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정도의 사이즈면 국내 은행이 핸들링 못해요. 어차피 해외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요새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적어도 40불 위에는 유지하던 유가가 최근에 같이 주식 밀리면서 훅 빠졌고 금도 뭐 트로이 온스당 2,000달러라는 하는 그 매듭 숫자가 좀 부담스러운지 좀 밀립니다. 이거 하고 지금 달러 시세하고
좀 이렇게 엮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따로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 달러하고 반대의 반대죠. 경우죠. 예, 반대로 하는데 근데 요즘 좀 특이하니까 달러 인덱스 빠지면서 이제 유가도 좀 빠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네. 약간은 조금 이제 좀 약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맞지 않는다. 근데 또 시장에서 또 그렇게 가면은 또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시장이 가는데 너 왜 안 가냐? 아니 지금 이게 되는 이유가 이게 테슬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테슬라가? 예. 왜냐면 이게 달러 약세, 유가 강세인데 유가에 대한 디맨드 자체가 개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 버리면 그게 왕창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또 들어가 있어요. 기승전태. 아니요, 기승전 현대차. 한국으로 갑시다. 기승전 네. 현대차.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최근 들어서 그거 한 게 우리 뭐 지금 1180에서 90 사이에서 꼬물락꼬물락거리고 이게 뭐 하나가 열린다고 해서 뭐 50원짜리 장은 없고 그저 또 추가 10원 갖고 버둥대고 하는 상황인데 참 애니 궁금한 게 이게 그러다가 그놈의 YCC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일본 국채 시장도 안 쳐다보고 엔도 안 쳐다보고 막 덧적 없거든. 예. 그런 식 이게 쭉 106, 108 요 안에서 꼬물꼬물거리는데 예, 맞습니다. 움직일 때는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단장님은 살짝 아래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유 본부장님도 달러인 이러다 움직이면은 N 강세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N이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신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종합 상사를 산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리테일 시장이니까. 그래서 수입하거든요. 그런데 yen이 강세를 내면 훨씬 좋죠. 그 회사. 그걸 또 그렇게 엮으시는구나.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원달러 환율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이 환 시장이라는 게 되게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랬죠. 지금 계속 이제 1180, 1190 왔다 갔다 하고 예. 지금 외예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한 것도 있고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 달러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경기가 선순환이 돌잖아요. 선순환이 돌면은 이 달러 자산으로 외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달러가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예. 하시고 예, 싶은 그러면은 이게 1180원을 뚫릴 그 트리거 요인을 작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데일리는 너무 안 움직이니까 위클리 보면은 진짜 크리티컬해요. 그 한 1,050원부터 시작하는 그 추세선이 예. 물고 내려가나 마나 이러다가 이거 달러 인덱스가 92도 뚫고 내려가는 달러 약세가 한 번만 더 오면은 푹 진짜 아닌게라 1,150원 순식간에 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여기서 이렇게 받치지다가 이러다가 주식 이거 다들 이렇게 뭐 별일 없겠지 했는데 주식이 여서 뭐 제풀에 한 번 더 그거 하는 상황에 그거 하고 중국 인대 따겠다고 또 그렇죠. 달러 갖고 또 미국이 장난 좀 치면은 맞습니다. 시장이 또 막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 리스크 오프 쪽으로 나오면 또 이 균형이 지금 1180, 1200 균형이 딱 있는데 위쪽으로 뚫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뚫릴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아래쪽으로 뚫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래쪽으로 조금 뚫릴 개연성이 조금 커 개연성이 보입니다. 좀 있다. 예, 예. 조금 왜냐면 쏠려 있다고 보시는구나. 예, 코로나 이런 게 이제 다 해결되면은 이게 선순환이 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뭐 주식도 계속 또 안전하고 뭐 이러면은 그다음에 달러가 또 안전하면은 이제 이제 더 이상 왜냐면 이 환율이 페어마켓 밸류라는 걸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올해 초에 위안화나 달러 인덱스 상황이나 봤을 때 이미 원달러는 1,150원의 수준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맞아. 근데 이게 안 오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버티고 있는 느낌도 위에서. 그건 근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랑 우리나라 리테일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요인도 있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되게 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가 이제 들려듣기 얘기하는 게 이 환율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되게 현실적이다. 주식은 유동성으로 해서 미래 가치를 너무 이제 해서 이제 쫙 올려놨는데 환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경기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트레이더들이 원래 또 광하게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장세가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좀 현실적이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실물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돼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한 30초 정도 못다 하신 말씀 듣는 걸로 가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버는 것보다 안 깨지는 걸 생각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분 부장님. 저는 그 해외 투자를 이제 요즘 많이 하시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룰이 있는데 룰.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하시는데 그 투자를 하면서 내가 환을 헤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나라 투자하지 마십시오. 아하. 차라리 헤징 안 해도 된다 그런 나라를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꼭 좀 지키시면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 고객분들이 이제 예. 수출입 손님들이 계신데 이게 환 리스크 헤징을 할 때 이제 100점짜리 헤징은 없거든요. 뭐 꼭지에서 무조건 팔겠다, 아니면 저점에서 무조건 사겠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한 생각에 한 70점 정도 맞는 수준에서 헤지를 하자. 이렇게 좀 이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식에서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듯이 예, 해칭도 분할이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게 예, 맞습니다. 예, 거기도 보니까 해칭도 몰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뭐 정신없이 빠져들면서 들었습니다. 세 분 너무 재밌게 하셨고 오늘 재밌으셨다는 얘기. 네네네. 예. 진짜 10초짜리 빅스 사실래요, 파실래요? 빅스. 머리 아파 이제 그렇게 위험한 거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머리 아파요 저도. 알겠습니다. 그거다가 고래까지 설정하던데. 예. 주간 전망대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빨리 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라도 완화되어서 조금 숨통 트이는 사회 우리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분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조금 못마땅하셨던 주간 전망대 앞으로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